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잘 지냈죠. 예. 아, 근데 저는 요즘에 다크 투어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미지가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더 어두워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더 더 어두워졌다. 다크해졌구나. 아니, 뭐가 변했대요? 이거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쵸. 어떤 얘기 나오면은 야, 그거 원래 이랬던 거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오, 왜 이렇게 지적으로 변했어? 다크 투어 하더니 아니, 그럼요. 지적으로 되는데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가이드님 하더라고요. 오시면은 우리 기죽지 말고 끝까지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아, 그럼요. 이거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금방 갑니다. 네. 근데 왜 안 오시지? 우리 가이드님. 청주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처음 오시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다크가이드 임용환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통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전쟁과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저항을 하면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한국의 연희, 소설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감상해보는 식으로 하겠다. 아, 내가 어디서 뵀더라? 전에 삼국지 할 때 뵀죠. 맞죠. 난 인삼이잖아.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릴 때부터 용한 뭐든지 제가 잘하는 걸로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무데나 붙이면 됩니다. 용한 재주가 있다. 용한 가이드님. 용한 가이드님. 뭔가 오늘 영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이드님이 어디로 떠나나요? 네, 오늘 여행지는 우리 이웃 나라죠. 중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난징. 난징. 난징은 이제 한자로 하면 남경이죠. 그러니까 서울 경자를 써서 남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인데 그건 이제 북경. 근데 난징은 고대 오나라 때부터 이 강남 지역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무려 한 10개국에서 수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자, 그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난징으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중국의 4대 고도 중 하나죠. 난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야, 중국의 정치가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순원의 묘지 중산릉부터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확실히 중국은 스케일이. 난징에 오면 또 여길 가줘야 됩니다. 고성을 둘러싸고 흐르는 친화이강. 이게 중국 특유의 정취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죠. 친화이강의 진가는 밤에 보셔야 돼요. 밤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려하다. 야간 명소답게 볼거리도 가득한데요. 눈으로 즐겼으니 이제는 맛을 봐야죠. 뭐야? 딤섬 먹어야죠. 소룡포. 우와. 야. 오, 맛있겠다. 아이고, 베이징도 나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화려함은 물론이고 매력 넘치는 도시 풍경까지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난징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난징이 있기까지 난징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37년 7월 베이징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난징까지 진군합니다.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은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みんな生きとるものは殺せっていう話やったから皆これこのこの家ね目のったいってこいつはあんな男を直すのにやな 我中国干了这今后不好意思就在这上面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고 모두 빼앗아라. 근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야만적인 학살이죠.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입니다. 뭐야? 그냥 들고 있는 게.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는 본격적인 학살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진행됩니다.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다. 그럼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은 어땠느냐? 어느 정도였길래? 불과 6주 동안에 6주 동안에 3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6주에 30만 명. 6년에 300만 명이고 6주에 30만 일주일에 5만 명씩.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져보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보다 학살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 홀로코스트는 수용소에서 됐지만 여기는 도시 전체가 살해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보이는 사람은 그냥 다 죽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6주 동안에 30만 명이면 사람이 12초에 한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을 폭에 놓으면 74층 건물 높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자의 수도 어마어마하지만요. 난징 대학살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희생자들을 어떤 식으로 학살했냐는 겁니다. 난징 대학살은 동시대의 다른 학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고 대량적인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1937년 난징에 탕슌산이라는 25살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신발가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난징을 점령하니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2명하고 한 주택에 숨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숨었을까요? 왜냐면 일본군이 다 수색해서 잡아내는데. 그때도 봤잖아. 안나 때도 봤잖아. 그러니까 아예 벽 속에 숨고 거기를 그 페이크로 아예 그냥 벽 자체를 그냥 막아서 그냥 죽나? 나중에 어떻게 나오지? 아주 정확해요. 그래? 다락에 숨거나 화장실에 숨으면 100% 잡힙니다. 그렇죠. 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숨어 있었는데 이 탕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상한 궁금증이 막 생겼어요. 이상한 핑계. 뭘까? 그때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일본군하고 중국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 그럼 아. 정말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까? 궁금해서? 예, 그 전까지는 일본인을 본 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유. 아니면은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 인간을 떠올렸을 때 악마화하잖아. 근데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일 수도 있지.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북한군들은 막 뿔나 있다고 막 그러고 막 손톱이 이만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압박이 되고 공포에 떨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상한 핑계가 막 생겨요. 그리고 갇혀 지내니까 힘들어서 그 스스로에 속아서 나갔을 거예요. 아,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네, 거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죠. 거리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당연히 피가 널려 있고 건물들은 불타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가다가 어느 중국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일본 군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해도 되네. 그 대가가 좀 컸죠. 아유. 체포됐구나. 그렇죠. 아유. 왜 나가? 그러니까 왜 나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지 진짜. 체포가 돼서 수백 명의 청년들하고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죠. 뭐야? 일본군 장교들이 일본도를 빼들고 누가 사람 더 목을 많이 치나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살인 게임의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탕까지 옵니다. 탕도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 시신이 탕 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도 탕이 그때 떠밀려 구덩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시신 속에 숨어 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저녁에 친구들이 와서 그 시신을 주워가지고 탕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친구들도 살아있다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시신이라도 건지자 해서 찾았는데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목베기 시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있어? 이걸 또 신문에서 보도를 합니다.
목베기 시합은요, 당시 일본군 사이에서 사실은 유행처럼 번졌던 겁니다.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만주에서도 하고 남태평양에서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합 때문에 희생이 됩니다. 저 웃고 있는 거잖아, 지금. 드물게 이 시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긴 하신데 살아나도 몸과 마음이 망가지죠. 뭐야. 일본 언론들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 목베기 시합을 경쟁적으로 보도합니다. 이게 당시 실제 기사인데 정현 씨 저기 뭐라고 쓰여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백인에 대한 신기록? 신기록? 그렇죠. 뭐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다는 뭐 사람 베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무카이라는 병사하고 노다라는 병사가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이는지 시합을 한 거예요. 저걸 기사로 냈다고요? 그런데 이제 막 자기들은 정신없이 베니까 100명을 초과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 명은 106명, 한 명은 105명을 뵀는데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150명까지 연장전을 하자. 이 연장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진짜 저 사람. 와. 이전에 보도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쾌한 백인 백이 경쟁. 유쾌한? 뭐라고 기사가 쓰여져 있는지 태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두 사람은 우시시 입성과 동시에 시작된 추격전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난징 도착까지 백인 목백이 경쟁을 하자고 얘기했다. 두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많이 오겠네요라고 했더니 80여 명을 팬 두 용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쑥스러워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역겹다. 아니, 정신이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보고 무슨 신부 후보가 오고 뭐 얼굴을 뽑히면 쑥스러워한다고? 와.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을 집단적인 어떤 사고의 최면 상태로 몰아가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는 인간도 몰라요. 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목베기 시합이 일본군이 난징 시민에게 저지른 만행 중에서 일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00명이잖아요. 30만이 남았는데 학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는지 함께 보시죠. 일본군에 끌려간 무고한 시민들은 병사들의 총검술 훈련에 동원됩니다. 어? 훈련해요? 그러니까 인형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떡해. 때로는 이 사람을 아예 난도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고 묻힌 사람이 다시 파고 올라올까 봐 또 땅을 다져요. 이런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서 있는 사람에게 기관총세를 붓고 나중에는 총알 아깝다고 사람들을 건물에 가두고 불태워 죽입니다. 아니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지 않나? 야,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구나. 난징은 그 도시가 거대한 인간 도살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어떤 미친놈이 막 혼자 그래가지고 저런 미친 짓을 했다라고 전쟁 중에 완전 미쳐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전부 다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단이 어떻게 저렇게 뭐 말리는 사람이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 오히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말도 너무 아깝지만 그런 것들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도 더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도하고. 왜냐면 쟤도 하고 얘도 그래요.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뭐 모두 다 같이 하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전쟁에서 학살이나 약탈은 사실 전쟁에서 늘 있었습니다. 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 난징 학살이 발생했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1937년이에요. 20세기에 들어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학살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생겨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협약도 있고 국제적인 비난도 받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은 한 50년 전 100년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학살이 행해졌던 겁니다. 이때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리오카 저우지의 일기 중에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장작불로 태워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 소나의 목과 몸뚱이는 땅 위에 떨어졌고 목에서는 두 줄기 피가 솟구쳤다. 장교는 나에게 기념품으로 소년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그의 칼을 받아들고 웃으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내가 목을 베거나 태워 죽이거나 산채로 파묻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나 자신이 그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끔찍하다. 나는 인간이 아닌 악마였다. 짐승보다 더하지. 그래,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짐승에도 비유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무료하고 심심해서 사람을 그게 그냥 난- 죽였다는 게 난 그거랑 기념품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우리랑 진짜 아니 다른 사람이란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아까 막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랬잖아요. 몽둥이로 때려서 사망을 하게 하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맞아. 돼.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그렇다면 난징에서는 왜 이런 끔찍한 잔악행위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그 왜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걸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 서쪽 지역에 가면 루거우 차오라고 부르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노구교입니다. 당시 이 루거우 차오 다리를 기준으로 서쪽은 일본군이, 동쪽인 베이징 지역은 중국군이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멀쩡하던 병사가 갑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으니까 일본군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중국군이다. 예, 중국군이 납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결국 일본군과 중국군은 우리 병사 찾아야 하니까 니네 부대 수색하겠다. 중국군은 어딜 감히 들어오냐. 밤새도록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 다음날 새벽 일본군이 중국군을 향해서 사격과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루거우 차오 사건, 노구교 사건이죠. 이 충돌을 계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건 사실인가요? 일본군이 사라졌다는 게? 뭐 중요한 지적이야. 사라진 건 맞는데 예. 왜 사라졌냐? 예. 납치한 게 아니고 훈련하다가 화장실 갔대요. 에? 화장실 갔다고요? 사실 이때는 일본이 중국을 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외딴 섬나라잖아요. 뭐 사람은 좀 많다고 해도 뭐 유럽 대륙이나 중국 대륙에 비하면 너무 적고 그리고 이제 자원이 없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하고 중국이 뭐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도 일본은 이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병력 차이를 비교해 보면 중국군은 정규군, 비정규군 합해서 무려 430만 명. 반면에 일본군은 약 3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야,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뭘 믿고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의 군벌이라는 게 그냥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군대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불황아들 모아서 무기 들려주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예요. 일본은 그때 이제 산업화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근대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군함도 생산하고 대포도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무기가 좋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공격을 시작했고 압도적으로 이제 베이징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점령하고 텐진을 점령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이기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약한 데도 너무 많아. 메인을 차야죠. 정확하죠.
당시 국민당의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징을 공략하자. 그래서 상하이로 상륙합니다. 상하이가 바다에 있고 당시 경제 중심지예요.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하면 난징까지는 그냥 평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하이만 점령하면 난징은 거저 먹는 거예요. 일본군은 3개월 안에 중국을 다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만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제 결사항전을 하니까 상하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꽤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했겠어요? 복수. 일본군은 복수심과 적개심에 불타서 난징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갑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난징을 함락했죠. 1937년 겨울 죽음의 도시로 변한 난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37년 12월 일본군은 난징성의 성문 3곳을 동시에 압박해서 들어갑니다. 당시 그 최대 번화가는 중화문이라는 곳인데요. 이 주변도 집중포화를 맞게 됩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끝없이 공세를 퍼붓고 이 중화문이 굉장히 두터운 성벽인데 여기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일본군은 성을 따라 흐르던 칭화이강을 건너서 성문 안으로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무차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성문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중산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일본군은 중산문을 무너뜨리고 그 일대를 빠르게 점령해 갑니다. 그렇게 불과 10여일 만에 난징은 함락됩니다. 일본군 사령관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중산문에서 입성식을 거행합니다. 参列の将兵祝然とそれと完了すれば、軍司令官松井岩根大将を先頭に、賢くも禁止玉葉の尊き恩義をもって三軍を知った、東亜の歴史今ここに新たな乱としております。 이제 난징을 차지했으니까 시내 곳곳을 들쑤시면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립니다. 거리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죠. 이제 난징은 죽음의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85년 전의 난징에서는 전쟁과 학살로 인한 참혹한 기억이 거리와 건물에 새겨지게 됩니다. 왜 애들도 있어? 2022년 현재의 난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난징은 지금도 여전히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고 중국에서는 아주 인류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난징성은 둘레가 무려 35km입니다. 오, 진짜 크구나. 세계 최대의 도시 성벽입니다. 지금은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달리면 난징의 관문, 아까 보셨죠? 바로 일본군 사령관이 입성식을 거행했던 중산문입니다. 2003년에 일부를 철거하고 재건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갖추었습니다. 제 모습을 되찾은 중산문처럼 지금의 난징의 모습을 보면 전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평화를 다시 찾은 모습이죠. 야, 그 일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이야. 자, 이제 시내를 가로질러서 쭉 더 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면 난징을 찾은 관광객들이 꼭 들른다는 곳이에요. 여기 오시면 이제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겁니다. 저기. 이거 뭐지? 전쟁 발생 전에 국민당 정부 청사예요. 난징 총통부라는 곳입니다. 난징을 무너뜨린 일본군이 승리 깃발을 꽂고 만세 부른 곳이 저기입니다. 아, 똑같네. 지금 저희가 박물관인데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겉모습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벽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요 길만 넘어가면 도착합니다. 저기 성벽 입구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중화문입니다. 이렇게 높고 단단한 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난징 성벽 중에서도 이 문이 제일 커요. 저 높은 성벽 위로 한번 올려다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항상 일본군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 아래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친화의 강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놓였는데 85년 전에 일본군이 이 강을 건너서 진격했습니다. 아, 그래, 그죠. 나무다리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궁화문의 웅장함은 직접 들어가 봐야 실감이 납니다. 따라오시죠. 와, 이렇게 두꺼워? 거의 터널인데 이 정도면. 입구에서 쭉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성문 하나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문이 나오죠. 이 문을 지나면 두 개의 문이 더 있습니다. 중화문은 이렇게 4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가 볼까요? 중화문은 난징성의 13개 성문 중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현존하는 모든 성문을 통틀어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아마 올라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광장이 아니고 성벽 위에. 이게 지금 성벽 위인 거예요? 운동장 수준인데. 성벽 위에는 명나라 때부터 난징을 지킬 때 썼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에서 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벽에 사용된 벽돌인데 벽돌에 이 벽돌을 만든 벽돌공 이름, 벽돌 제조한 지역 이런 정보들이 벽돌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어요. 왜 새겼을까요? 그 장인 아닌가? 그 벽돌 장인? 세금 같은 거라서 했나? 사실은 분량이 나오면 처벌하려고 해요. 이렇게 최고로 튼튼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고 규모 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어요. 이런 중화문을 깨고 들어갔으니까 일본군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신났겠네. 그리고 그 기세를 그대로 시민들을 향해서 돌격한 거죠. 끔찍한 학살의 시작은 바로 난징성 함락이었습니다. 여기서 난징성 함락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쟁 역사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에요. 우리가 아까 난징성 한번 쭉 보셨잖아요. 서양 성들하고 보면 확실히 많이 다르죠. 서양성은 좀 더 뭔가 화려한 것 같고 이 난징성은 조금 더 단순한 것 같아요. 구조나 이런 것들. 더 두껍고. 서양 성들은 되게 구조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인력을 최소한 절약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가장 넘치는 자원이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높게 만들지도 않아요. 넓이하고 두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을 성벽 위에 올린다. 역시 대륙은 그 당시부터 무조건 다 크게. 성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까요? 성벽을. 많은 수의 군사를 위에 올리려고? 아닌가? 그렇죠. 전쟁사에서 성벽에 사람이 있으면 함락이 안 된 거예요. 물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전투기, 폭격기, 공중전도 시작되고 성에서 싸우는 이런 공성전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늘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성벽은 바리케이트가 되죠. 그리고 중일전쟁 때까지만 해도 공군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1937년에 난징성에서 성벽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난징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스니아 내전 때도 거기가 약간 요새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야, 우리 다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성벽을 둘러싸였으니까 도망갈 곳이 없었겠지. 그렇죠. 성벽이 시민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문 하나를 개방했는데 사람들이 어딘 줄 알고 가요.
그래서 대혼란이 나죠. 그리고 그 바람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일본군은 1937년에 난징 시내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야 했는데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 몰래 찍은 당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일본군에 잡혀온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담겨있죠. 그래도 일본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잡아채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빌고 또 빌어도 소용은 없었고요. 결국 이들은 일본군이 겨눈 총칼에 위협을 받으면서 어디론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은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온 골목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았죠.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군이 휩쓸고 간 골목골목은 희생자의 시신으로 넘쳐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난징은 철저히 파괴됐고 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군이 난징으로 진격할 때쯤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못 지킨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난징을 포기하고 사천성의 충칭으로 임시수호를 해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일부를 남겨놓고 여기를 지켜라. 그런데 뭐 자기가 봐도 못 지키겠으니까 전날 철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갑자기 시민들은 자기 군대는 떠나가고 일본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난징을 장악한 일본군 부대의 사령관 대리인이고 일본 황족이라는 아사카 야스히코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문서가 내려옵니다. 명령문이.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전쟁 포로들을 처형해라. 이러니까 일본군들이 이때부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폐잔병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시내 곳곳을 막 뒤지고 다니는 거죠. 군인이냐 아니냐 민간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을 것 같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군번줄? 그게 좀 황당한 이유인데 군인들은 다 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자 쓴 자국이 있으면 잡는다예요. 근데 중국은 맞아. 그런 모자도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더 황당한 거는 손에 굳은 살 있으면 군인이다. 아니, 일을 하다가도 군두살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힘든 일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몸일하죠. 그러니까요. 굳은 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싶은데 이유는 만들어야겠고 그냥 몇 개를 그냥 만든 거네. 정말로.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만 잡아갔으면 또 차라리 다행이에요. 해잔병 수색가로 다니면서 이제 총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입니다. 불과 8살, 11살 나이에 당시 끔찍한 광경을 본 목격자들이 살아계셨어요. 그분들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有日本人进来时候就把我妈妈拽出来，然后把一个1岁的妹妹活活的炸死了，活活的炸死，炸在院子里头。但是我妈妈呢，给她一拿刀一划，就摔在这个桌子边上，就摔在这个桌子边上。对着那个喉咙啊，抽筋给一绞下子，那个血一毛毛出来，我自己很慌的了，我赶紧往家跑，我就在个门缝就看你的了。 가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기까지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일가족이 몰살되는 경우도 허다했고 사람이 있는 건물에 뭐 기름 뿌려서 태우고 이 학살 기간 동안에 난징에 있는 건물의 3분의 1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폐잔병으로 몰려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난징성 함락 소식에 성 안에 살던 시민과 폐잔병들이 양쯔강 유역의 샤관이라는 지역으로 몰려갑니다. 여기가 샤관인데요. 사람들이 왜 강으로 갔을까요? 물길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열린 게 바다 같은 강밖에 없으니까. 원래 여기 양쯔강이 커서 항구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하고 철길이 파괴되니까 난징 시민들이 도망칠 수 있는 건 이제 배 타고 강으로 탈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피난길을 지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여기가 과거에 메탄항이라는 항구가 있던 곳입니다.
아까 난징 전날 군 사령부가 미리 도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메탄항을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군대가 글로 피난 가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몰리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난징을 떠나기 위해서 말이죠. 피난민들은 바로 이곳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배가 도착하기만 기다립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난 행렬에 이 일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배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무작정 항구에 온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다고 해요. 그냥 오로지 살기 위해서 탈출로를 찾는 거죠. 벼랑 끝에 몰린 듯 수많은 피난민들이 항구로 나와 있던 그 시각에 메탄항에 있던 샤관 지역으로 일본군 부대가 빠르게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결국 난징의 양쪽에서 들어온 군대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일본군에게 포위된 채 강 뒤편에 있는 무푸산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들이 잡혀간 이 무푸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37년) 그날의 행적을 찾아서 2022년 현재의 무푸산을 우리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포로들을 이 길을 통해서 100명, 200명씩 나눠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 수는 적으면 한두 명, 많아야 수십 명에 불과했어요. 피난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사용한 수법이 속임수죠. 어떻게? 저항하지 않으면 공정한 대우를 하겠다. 아휴. 식량 주고 배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포로들을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빈 창고에 갔는데 며칠씩 가둬놓고 식량도 안 주고 뭐 이러고 있었죠. 근데 포로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일본군이 뭐 먹을 거 주고 우리 떠나게 해주겠지라고 믿고 그 창고 안에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막으려고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두고 안 먹이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공격 의지가 없고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지 싸우겠다는 생각보단 그냥 뭐 얌전히 있다가 살자라는 생각밖에 못 할 것 같아. 당시에 일본군 학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심리 상태를 알아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량 학살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세 경우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량 학살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들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니까. 두 번째는 군량이나 군수물자를 이제 급하게 현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 도시를 점령하는데 주민들을 죽여야 식량이 남으니까. 이제 마지막 경우는 전쟁이 오래돼서 이제 병사들이 폭주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나니까 이제 지치고 배고픈 포로들이 허기진 상태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또 어디론가 끌려가게 돼요. 아, 일부러 기다렸네. 힘 빠질 때까지. 그렇죠. 포로들은 뭔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혹은 배를 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포로들을 기다린 건 일본군의 총칼이었어요.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렸을 때는 도망치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일본군은 한 무리를 죽이면 또 한 무리 죽이고 그 무리를 죽이고 나면 또 다른 무리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양쯔강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바과 저우에 보내주겠다. 저 섬으로 보내주겠다 하면서 유인을 해서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양쯔강가로 데려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총격을 피해서 이제 강물로 뛰어들게 되는데 살아서 이 강을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푸산하고 양쯔강 유역에서만 무려 5만 7천 명이 최후를 받습니다. 시신들은 대부분 이 양쯔강 강변에 그대로 버렸다고 해요. 당시 이 일대에 한 10km에 이르는 강물이 다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을 직접 찍은 일본군이 증언을 했습니다. 태규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넓은 강변 가득 시체가 매장되어 있었다. 시체로 이뤄진 산도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평복을 입은 민간인으로 부인과 아이들이 섞여 있었다. 시체에 기름을 뿌려 태운 가닥에 검게 그을린 시체가 많았다. 공병 부대가 시체를 강으로 운반해 떠내려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라면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았다. 일본군 운전병 무라세 모리야스. 당시 중국은 일본보다 국토 면적이 한 30배쯤 됩니다. 인구 차이는 일본은 다 합쳐야 9천만. 중국은 그때 한 4억 6천만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병사들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보면.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얘들을 미친 듯이 전쟁에 몰입하게 하려면 피하고 폭력에 중독된 그런 야수를 만들어야죠. 살인 기계로 만든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살육이 난징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중일 전쟁 내내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벌어집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난징 시내 곳곳에서는 학살당한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중 한 곳에 학살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한 대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난징 대학살 기념관은 난징 시내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기념관 입구로 가면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희생자의 유해가 2,000구 이상 묻혀 있었다. 그런 기념비입니다. 난징 시내 곳곳에 이런 비석만 18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 도시 곳곳이 학살터였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 길을 따라서 기념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걸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 표지석이에요. 표지석에 숫자 보이시죠? 30만. 난징 대학살 희생자가 30만이다. 기념관 외벽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동상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희생자들이 실제 겪었던 사연들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내가 일본군에게 강간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 이야기.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아들 이야기.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고아들 이야기. 전쟁과 학살의 피해자는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난징 대학살의 충격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글씨가 만인갱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인갱? 여기가 10,000명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도 잘 따라오세요. 저기 앞에 보이시죠? 1985년에 유골이 발굴됐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골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았기 때문에 층층이 물이 졌고 7단으로 쌓여있다고 하네요. 발굴 장소를 건물로 만든 거예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방금 물방울 소리 들리셨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명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이 방인데 12초에 한 명씩 사망한 이 대학살의 참상을 표현한 겁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밤하늘에 별이 박혀있는 듯한 이 공간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좀 볼까요? 네, 난징 대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생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흑백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예. 그래서 지금 남은 생존자 수가 57명이라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의 참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학살의 현장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진, 온몸에 이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 같은 이 여성분.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심하게 부상을 당한 이 화면 속의 여성의 이름은 리소잉입니다. 당시 19살이었고 군무원의 아내였어요. 리소잉은 남편이 이제 중국 군부가 도망칠 때 기차 지붕에 매달려서 떠났는데 부인은 못 떠난 거예요. 같이 탈출을 못한 거예요? 네. 임신을 뱃속에 임신 7개월이니까 기차에 매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이 데리고 가야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가 있으니까. 홀로 남은 리소잉은 피난민 수용소로 쓰던 초등학교 지하실에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본군이 들이닥친 겁니다. 당연히 젊은 남자들 먼저 잡아갔겠죠. 그리고 남은 이제 여자들까지 잡으러 와요. 여자들 왜 잡겠어요? 자기들의 성적. 그렇죠. 이제 엄청난 강간이 벌어집니다. 리소잉은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일본군 3명하고 이제 난통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일본군이 찔렀는데 무려 37군데나 찔렸어요. 그리고 이제 리소잉이 쓰러지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군이 가버린 거죠. 그런데 리소잉이 당시 난징에 있던 미국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뱃속에 아이는 37군데나 찔렸으니 안 돼.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난징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리소잉은 사실 특수한 케이스예요. 정말 대단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6주 동안에 2만에서 최대 8만 명 정도의 여성이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주 너 저기 내렸다니 오라고 오래 있네から너一人まがにあったみたいなおったとせまなとま一個分隊6人な6人6人が抑えたいからこれみんな高いしやって中隊だけこんなことした強姦してたの全部が一人ご本人もなかなかすぐね固まっちゃうので男のせいなんだら文さん力に我が頭かーって日本人到中国来呢，他是4个字：少、杀、当、劫。不管你老少，不管你多大小姑娘，他都是进入。就是我亲眼看到的，14岁小姑娘跟我同龄的，同时逮到的。我呢，等于讲给我的祖母、我的奶奶，保证归到我们两个，那定人都30几号里。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린 난징 여성들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됩니다. 가축 우리에도 숨고 버려진 나룻배 같은 데도 숨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고 어떤 여성들은 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잘랐나? 죽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체처럼?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고 남자처럼 하고 또 노인처럼 지팡이 짚고. 변장을 했구나.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욘나베라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예요? 욘나베? 일본 이름 같지는 않은데. 욘나베가 어떤 인물인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욘나베? 아, 외국 사람이네. 욘나베는 한 회사 사장이었어요. 기업 사장인데 독일인이었고 당시 나치당 소속이었습니다. 나치당. 나치 소속인데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거기로 갔다는 건 얼마나 급했으면. 네, 이분이 이제 독일 회사의 이제 난징시사 사장이었는데 이미 그때까지 30년 동안 중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전쟁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귀국령을 받아요.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이징에 함락당하고 난징으로 이제 일본군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욘라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전쟁이 나도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럼 빨리 나가야지. 그렇죠. 응. 빨리 도망가야죠. 응. 근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던 중국인 직원들을 보호해야겠다. 아, 착하다, 그래도. 그래서 난징에 남기로 결심을 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실제로 일본군도 외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또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라베한테는 되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욘라베 집으로 이제 피신하러 와서 이제 문 열어주세요. 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일본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폭격기, 전투기로부터도 이제 안전한 곳으로 통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치란 길. 당신은 저공 폭격을 하니까 여기는 폭탄을 안 떨어뜨렸던 겁니다. 일본군이. 와, 진짜 아이러니하다. 저 마크가 사람들을 지켜주는 구실을 했다는 게 정말. 그 나치하면은 떠오르는 게 죽음, 학살 뭐 이런 건데, 근데 목숨을 구하려고 숨어든 장소가 나치 당기 아래였다고 하니까. 와, 근데 뭔가... 저게 확실한 표식이긴 했겠네요. 네, 또 잘 보이잖아요, 이게. 당시 독일은 이제 일본의 강력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명령이 엄하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쪽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욘라베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난징의 시민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난징을 떠나지 않은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난징 국제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원장이 돼서 일본군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상을 통해서 만든 게 바로 국제안전지대였는데요. 이 국제안전지대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안전지대는 일본군과 구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군사행동 금지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징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죠. 이게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당시 난징시 넓이의 10분의 1이었어요. 오, 진짜 크다. 아, 그걸 독일인이 만들었다고요? 난징에? 각 나라의 대사관, 학교 건물, 병원 25개를 이제 피난처로 지정을 하고 시민들은 이곳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의료 등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넓은 안전지대를 욘라베를 비롯한 겨우 20명의 외국인이 지킵니다. 정부는 난징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난징을 지켜준 게 외국인이네요. 완전 망했다 생각했는데 저런 구세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 중심이 또 나치당 일원이라는 것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일본군이 점령한 난징시내에서 여기가 유일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겠어요. 그러게요.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욘라베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식량을 이제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피난처를 더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난징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이제 라베, 부인 이름을 따서 도라라고 짓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덕분에 저 안전지대에 가서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진짜 구세주지. 자, 그러면 85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난징 사람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됐던 그곳 욘라베 집과 국제안전지대. 2022년 현재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이 난징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산북로라는 곳입니다. 지금 걸으시는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안전지대, 왼쪽이 이제 비안전지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가로수가 이렇게 늘어서 아름다운 거리지만 1937년에는 이 길이 시신으로 가득해가지고 죽음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난징시에서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딱 요만큼의 넓이 3.86제곱킬로미터의 이 안전지대가 난징 시민들에게는 생명구역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 안전지대에서 남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욘라베의 집이 나옵니다. 이제 함께 가보시죠.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긴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해요. 아쉽게도. 아, 보존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나 바로 랜선 여행이 뭐가 좋겠어요. 저희는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 오. 저 동상이 욘라베의 동상입니다. 난징을 떠나기까지 욘라베는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때랑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아, 똑같네. 그때도 좋았네. 똑같다. 그래, 뭐, 사업가라고 하니까. 마당 한쪽으로 이제 쭉 가면 저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초창기 사무실인데 여기서 중국인 직원들하고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욘라베가 처음에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방공호, 저기가 방공호입니다. 직접 이제 막 방공호를 개방해서 지하의 피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까지 내줘가지고 피난민들이 초가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국제안전지대 지역을 좀 더 걸어가 보시면 집들이 좋아 보이죠, 그래도. 당시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부자 동네에 속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변 건물을 피난처로 내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섰다고 해요. 왜냐면 일본 병사들이 또 이제 침입하고 잡으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자기 목숨 걸고 지킨 거 아니에요. 난징이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테니까 이제는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이 어디냐면 안전지대 동쪽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지금은 뭐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크고. 1892년에 설립된 이 병원은 중일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난징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병원 앞에서 의료진하고 환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 구호 활동을 담은 실제 영상인데요. 미국인 외과 의사였던 로버트 윌슨은 욘라베처럼 가족은 이제 고국에 보내고 홀로 난징에 남아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아유, 아까 보셨던 리소잉 있죠? 아유. 그분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자,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안전지대, 피난처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곳입니다. 지금 난징 사범대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진링 여자대학이었어요. 이 학교의 총장이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자,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캠퍼스 한쪽에 이곳이 그때 진링 여대였다는 걸 알려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피난민들이 함께 지냈던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까 흑백 사진에서 본 장소랑 비슷하죠. 일본군의 이제 잔혹행위가 자꾸 이제 거세지니까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광장에 뭐 사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외국인 의료진들이 또 사람이 모이면 병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예방 접종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제 사진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 보시면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이 완전히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불안했던 곳인데 지금은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제 안전지대를 거쳐간 난징 시민이 무려 25만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군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계속 와서 이제 들쑤십니다. 주로 내놓으라니까 여자들. 칼 들어와서 다는 어떻게 못하니까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잡아가 채가는 거죠.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정말. 일본은 군법이 없나요? 그 항의도 했다고 그래요. 고발도 하고 장교한테 가서. 그 와가지고 아무 일 없네? 이러고.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저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밑에 애들이 말을 듣겠어? 그러던 어느 날 진링 여대를 지키던 미국인 선교사 미니 보트린이란 분이 일본군한테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일본군이 오라고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일본군 장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 뭔가 이제 좀 협상을 하자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여자 100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중에서 여자 100명을 내놔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100명만 주면 남은 애들은 내가 안 건드리겠다." 장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뭔가 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 100명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내춘부 100명을 찾아서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찾아? 와, 그거 더 나쁜데?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위안부 100명을 주면 우리가 걔들을 데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군부에서 장교들이 와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사들도 성욕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억누르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위안부 제도를 아예 제도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위안소라는 게 설치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더 확대돼서 군국주의 일본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요? 네. 국책 사업이요. 그래서 이 난징은 일본군이 지배했던 8년 동안 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됩니다. 일본군이 군 위안부를 동원한 방법은 자기들이 점령했던 아시아 국가에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 당시 신문기사와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악독 석유업자가 날뛴다. 위안부 조달하는 농촌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피해 여성이 100명을 돌파한다. 그래서 부산에서 형사가 중국에 파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괴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 9명의 여성을 강제 연행하는 사진입니다. 당시 일본군 운전병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운전병이 증언을 했는데 정윤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던 위안부 여성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으로 속아서 오거나 강제로 연행됐다고 전해졌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덮개 없는 트럭에 짐처럼 실려 전선으로 운반됐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는 납치, 인신매매, 그리고 뭐 취업 사기,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17살이었던 당시 조선 소녀 한 명이 이 덫에 걸립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박영심이에요. 평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14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해요. 양품점에서 한 3년 일했는데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인 순사랑 마주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순사가 와가지고 공장에서 돈 버는 일이 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순사를 믿고 따라가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15명의 소녀와 함께 기차에 탔는데 기차에서 내리니까 여기가 조선이 아닌 거예요. 중국의 난징이었습니다. 그때가 1939년 봄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무려 6년 동안 지옥 같은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욕하고 폭력, 한 번 이렇게 세게 저항을 했더니 칼로 배를 찔러서. 박영심 양은 6년 만에 1944년 연합군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숭산에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 여성 6명이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대부분 얼굴에 이제 심한 상처가 있거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만세를 외치는 저 여성분이 바로 박영심 양입니다. 어떡해.
저렇게 모습은 이제 얼굴이 좀 낯설 텐데 너무 어리다. 아마 요 사진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저 만삭의 위안부가 22살일 때의 박영신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54년 뒤 1998년 여든을 바라보게 된 나이의 박영신 할머니입니다. 생전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는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처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7이나 떼고 상해도 애기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에 죽여도 센데였습니다. 정말 때에 죽여도 센데가. 나 이거도 가슴이 막 터려오고 또 터려오고 나이 배가 째야 생각하면 정말 뭐가 될지 몰라.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던 박영심 할머니는 1993년에 한을 풀고 싶다면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노환의 몸을 이끌고 난징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3년간 갇혀있던 위안소를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였다고 해요. 박영심 할머니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됐던 그분들의 그 한이 서려 있는 난징의 위안소, 여기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의외로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병사들이 찾아가도 쉽게 하느라고. 그래서 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리지샹 위안소라는 곳도 시내 중심부에 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박영심 할머니가 3년간 눈물 속에서 갇혀 지냈던 위안소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됐는데 이게 2003년에 건물 철거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직전에 이제 복원이 결정되면서 과거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기념관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위안부의 슬픈 역사를 표현하는 눈물이 기념관 벽을 이제 타고 흐르고 있는 그런 조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상, 그 뭔지 아시겠죠? 그 사진 속의 모습이네요. 박영심 할머니의 구출 직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동상입니다. 이제 박 할머니의 그 한 맺힌 세월을 위로하자는 의미로 만든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전쟁 기간 동안 이곳에 강제로 끌려와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무려 70명이나 되는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한이 맺히고 맺혔을 이분들의 삶을 잠시나마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위안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지샹 위안소는 모두 8개 동 건물로 된 아시아 최대 위안소였습니다. 그만큼 난징에 일본군이 많아서 여기가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이 건물 사이사이로 매일 찾아오는 일본군이 줄을 쫙 서서 가득했다고 해요. 바로 저런 모습이죠. 진짜 전시관 안에는 이렇게 당시 매표소를 재현한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안부 일본식 일본 이름을 적혀 있는데 명패를 고르고 돈을 낸 이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이 위안부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위안소 시설에서 방으로 이용되던 공간은 지금은 이제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저게 성병 검사대, 그다음에 뭐 성병 예방 연구, 피임 도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위안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병사들을 위한 거죠. 왜 병사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병에 안 걸리고 여기를 적극 잘 활용하라고 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에는 이제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19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어떤 방이었는지 아시겠죠? 19번 방. 박영심 네. 할머니가 계셨던. 박영심 할머니는 가로 2m, 세로 2m 50cm라는 이 좁은 방 안에 지내면서 위안부란 이름으로 폭사를 당해야 했습니다. 요 19번 방 바로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박할머니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였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저 다락방으로 끌려가서 이제 매를 맞았다고 해요. 다음 건물도 우리가 이제 꼭 둘러봐야 하는 곳입니다.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전시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난징으로 끌려온 조선인 여성이 15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먼 타국 땅에 끌려와서 수모의 세월을 견디고 또 잔혹한 과거 기억을 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자, 다시 전시관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아픔을 상징하듯이 이제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이 그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일자리 한살 하려야 돼. 일자리 한살 나는 이번에 내 가진 꿈을 어진 꿈을 다 꽃가지 발촌주는 신생을 망치놓고 저서는 운터까지 갔다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끝끝내 싸워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우리들이 용서를 해주지 되기 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한 위안부 강제 동원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남북을 합쳐서 458명에 달하는데요. 한국에 등록된 피해자가 240여 명. 이 중 생존자는 이제 11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왜곡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는지 사과는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일부 정치인들이 또 개인적인 사과 발언을 한 적은 있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는 또 안 해요. 결국에 안 한 거네요. 네. 일본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그냥 난징 사건이라고 축소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살 피해를 의도적으로 이제 축소하고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한중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극우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조작이다. 환상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 기억하시죠? 일본 우익은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는데 뭐 근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진이 찍힌 장소가 난징이라는 증거가 없다. 일본군은 목을 벨 때 촬영하게 하지 않는다. 그다음 뭐 목을 베는 일본군 보시면 왼쪽 발이 이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 시선에서 이제 왼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발이. 그러니까 일본군은 목을 벨 때 이 발을 뭐 왼쪽 발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놓는다나. 그리고 뭐 일본군은 가죽 신발을 안 신는다. 그러니까 저거는 중국 사람이 위장한 것이다. 일본군 사진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실을 다 부인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고. 그런 논리면?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쳐요. 아까 그 난징에 입성한 일본 영상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일본군들이 가죽 신발 신고 있는 거. 그거는 뭐래?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연출이라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목 빼는 사진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신문도 냈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조작. 그것도 이제 중국이 조작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이 이미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종전후에 열렸던 전범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됐고 일부 책임자들은 이미 사형 등 처벌도 받았어요. 어쨌든 이게 전범이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환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심한 억지죠. 근데 사실 이 난징 대학살은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난징 국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난징 국제위원회 조직하고 안전지대를 만들었던 외국인 중에 전범 재판에서 증언했던 몇 분을 제외하고 전쟁 이후에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왜요? 이유가 뭐겠어요? 도망갔으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 냉전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력,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라. 자기들 생명의 의미를 이렇게 대우하나? 이래서 국제 정세가 참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중국 언론들은 국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미국인들은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중국인의 피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 진링 여대를 지켰던 선교사 미니 보틀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네. 보틀이는 전쟁 중이던 1940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잊지도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또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년 후에 자살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그 윤나베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사실 난징의 최대 영웅이었던 욘나베도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사실 난징의 최대 영웅이었던 욘나베도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됩니다. 왜요? 자기 전재산까지 바쳤는데? 정리가 되니까 난징 시민들의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자마자 비밀 경찰이 찾아옵니다. 게시타포가 바로 체포해서 신문하게 되죠. 왜요? 일본하고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나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요. 직장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1948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단칸방에 살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제 굶주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난징 시민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난징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욘나베를 돕자. 그래서 의기투합한 거죠. 대학살 생존자들이 모여서 단 며칠 만에 당시 중국 돈으로 100만 원, 달러로는 2,000달러.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잔뜩 사갖고 가서 당신이 그때 우리를 구해줬고 당신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먹여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답하겠다. 꾸준히 이제 식량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조금 더 사셨으면 좀 많은 보상이 갔겠죠. 그래서 오늘의 다크투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애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난징 대학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여행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전쟁 범죄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를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기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뭉개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사례를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저들이 아무리 우겨도 온갖 증거를 가지고 꼭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애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잔혹한 건지 좀 깨닫게 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 정말 유용한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다크한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시죠.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밤은 악몽이 됐습니다. Come on! Keep your head down, run this way! 공연 도중에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이 관광객들은 속수무책이었죠. 뭐야? 어디서 쏘는 줄 알아야지. 단 10분 사이에 무려 1000발. 범인의 정체는 64세 남성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혼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우와. 살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네. 연사가 되면. 계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에도 미국이 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JTBC